오늘 낮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갑자기 출입구가 열려 일부 승객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이 비상구 레버를 건드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슈퍼태풍 마와르가 태평양 휴양지 괌을 강타하면서 현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돼 한국인 관광객 3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어제 누리호가 우주로 싣고 간 8개의 위성 가운데 5기는 지상에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큐브 위성 3기와는 아직 교신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부각시키며 맞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열려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불법 집회로 보고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집회 참가자 3명이 체포됐습니다. 더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주에서 출발해서 대구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가 착륙 직전에 문이 열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객이 레버를 잘못 조작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윤재 기자.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오늘 이게 몇 시쯤 일어난 일입니까? 네, 우선 신고가 들어온 시간은 오후 1시 8분입니다. 사고가 난 건 이보다 이른 12시 반쯤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비행기는 오전 11시 58분에 제주공항에서 이륙해서 낮 12시 37분에 대구공항에 착륙했는데요. 착륙을 앞두고 700피트 상공, 그러니까 활주로에서 200m 높이에서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착륙 과정에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았고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비행기는 A321 200기종으로 승객 19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승객 실수에서 시작된 거로 보입니다. 비상구 쪽에 있던 30대 남성이 본인이 레버를 조작했다는 진술을 한 거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남성 신병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시간은 오후 1시 8분입니다. 사고가 난 건 이보다 이른 12시 반쯤으로 추정되는데요. 사고 비행기는 오전 11시 58분에 제주공항에서 이륙해서 낮 12시 37분에 대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착륙을 앞두고 700피트 상공, 그러니까 활주로에서 200m 높이에서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착륙 과정에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았고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 비행기는 A321 200기종으로 승객 19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승객 실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구 쪽에 있던 30대 남성이 본인이 레버를 조작했다는 진술을 한 거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남성 신병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괌을 강타한 2호 태풍 마와르의 여파로 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무더기 결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다음 달 1일까지 활주로가 폐쇄될 예정이란 괌 당국의 통보를 받고 우선 내일까지 괌과 인천을 오가는 항공편을 모두 결항시켰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내일까지 괌과 인천을 오가는 항공편을 모두 결항 조치했다며 활주로 복구 상황에 따라 추후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과 티웨이 항공, 진에어 등 저비용 항공사들도 항공편을 결항 조치하고 활주로가 복구되는 대로 대체 항공편 편성을 포함해 항공편을 다시 운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판은 오늘부터 항공편 운항이 재개됩니다. 외교부는 괌 공항 당국이 태풍 마와르로 폐쇄된 현지 공항을 오는 30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활주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우리 공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인국 주하간야 출장소장이 어제 공항청장과 면담을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교민 5천여 명, 관광객 3,300여 명 등 우리 국민 8천여 명이 괌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괌 주재공관인 주하간야 출장소는 교민단체와 임시대피소 마련을 협의하는 등 관광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누리호가 싣고 간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데 이어 양방향 수신까지 성공했습니다.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은 소형위성 2호가 어제 저녁 7시 58분쯤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한 뒤 오늘 새벽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앞으로 7일 동안 상태를 점검하면서 자세 안정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고 3개월간의 초기 운영을 거친 뒤 2년 동안 지구 관측 임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과기부는 함께 발사된 7개의 큐브 위성 중 도요셋 2기와 산업체 큐브 위성 2기는 위성 신호 교신에 성공했지만 나머지 도요셋 2기와 산업체 큐브 위성 1기는 아직 교신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에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이 입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위함기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 우길기와 똑 닮아서 과거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우리나라에 입항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다음 주 제주에서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 고위급 회의가 열립니다. 이 PSI는 불법 무기나 미사일을 실은 항공기나 선박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를 계기로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이 다국적 해양차단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호주, 특히 일본 등 4개국 해상전력이 참가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에선 하마기리함이란 호위함을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하마다 야스가츠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이 함정에 자위함기를 개항할 방침이란 의사를 밝혔습니다. 훈련 뒤엔 우리 국방부 장관의 사열도 예정돼 있고 이 훈련 전후로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위함기, 우길기와 얼마나 유사합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우길기는 이 빨간색 대각선 줄무늬로 잘 알려져 있죠. 이 깃발 한가운데에는 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자위함기도 이 붉은 원이 왼편으로 약간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우길기와 거의 흡사한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자위함기 역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의 일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법에는 자위대 선박은 이 자위함기와 일장기를 함께 걸도록 규정돼 있어 이 다국적 훈련 등에서 목격되곤 합니다. 자위함기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에서도 논란이 됐었죠? 네, 지난해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일본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서 우리 군수지원함 소양함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탄 경항모 이즈모에 경례하면서 야권 등에서 굴욕 외교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국방장관이 탄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례를 받아 정반대 상황이 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위대 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통상적으로 그게 국제적인 관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이 한국 해군 주최 국제 관함식에 해상자위대가 초청됐지만 우길기 개항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에 불참했습니다. 다만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는 이 한국 해군이 주최한 국제 관함식에 이 자위함기를 단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했습니다. 이 자위함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과거 중국에도 이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정이 입항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군은 일본 자위함기는 우길기와 형태가 다르고 이 국제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중국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키호가 중국 산둥반도 칭다오항에 입항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 함정은 자위함기를 달고 있었는데요. 2008년과 2011년에도 이 자위함기를 달고 중국항에 입항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부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중국 정부는 이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가속화되는 한미일 안보 협력과 이 자위함기에 대한 국민적 감정 사이에서 이 비슷한 논란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 국방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을 가장 강력한 방안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의 대선 두 나라의 평등한 동맹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대담에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방안으로 워싱턴 선언을 내세웠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의 가장 강력한 확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Washington Declaration, which is an affirmation of our commitment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and we do believe there's important, deterrent messaging there. 특히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하기로 한 한미 핵협의 그룹 NCG는 더욱 평등한 동맹을 추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은 가장 높은 차원의 안보 문제인데 함께 협의한다는 건 그만큼 심화한 한미 동맹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And really creating, frankly, a more equal alliance where we do more together to address this. But the idea of this deepened consultation, I think, is entirely appropriate. 미 국방부는 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공조 강화가 안보 차원에서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냈다며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새 합참의장으로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을 지명했습니다. 브라운 지명자는 과거 2차례 군산 공군기지에서 각각 조종사와 부대장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브라운 지명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임명되면 처음으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모두 흑인이 맡게 됩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신설하기로 한 핵협의 그룹의 대표를 누가 맡을지 한미 양국에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초 첫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회장은 재작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당직자들과 공모해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 9,400만 원을 살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 10여 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관석 의원을 책임자로 지목하며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강 전 회장 등 관계자 조사를 통해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이틀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우방인 벨라루스로 전술 핵무기를 이동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강력한 규탄과 경고를 보냈지만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방장관이 러시아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에 따라 벨라루스가 핵무기를 포기한 뒤 30년 만에 핵무기가 다시 배치되는 것입니다. 벨라루스는 이미 지난달 군부대를 러시아에 보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중심으로 핵무기 운영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прошли обучение на полигон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олучили практические навыки в их эксплуатации. 전술핵의 벨라루스 이동 배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국경 부근에 핵무기가 접근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하지만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어긴 게 아니며 모든 국제법의 의무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Россия не передает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контроль над ним и решение о применении остается за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ой. 미국은 즉각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핵무기를 쓰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아직 러시아의 사용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yet another example of making irresponsible and provocative choices. So we remain committed to collective defense of the NATO alliance.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F-16 전투기 조종 훈련에 반발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술핵 이동 배치는 이처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에 경고를 보내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송부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그제 두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술이 덜 깬 채로 운전하는 걸 두고 숙취 운전이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황금 연휴인데 술자리 약속 많으신 분들은 숙취 운전도 음주 운전이란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애 마지막 날까지 생계를 위해 배달 오토바이를 타다 음주 차량의 죽음을 맞이한 40대 가장. 저희 아버지와의 같이 보낸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만 하시는 분이라 집을 거의 안 들어오시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가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날 밤새 술을 마시느라 잠을 자지 못했고 사고 순간에도 졸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신 뒤 술이 다 깨지도 않은 채 운전대를 잡는 이른바 숙취 운전은 이렇게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술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인식 자체가 바뀔 정도로 처벌이 강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만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하면 사망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숙취 운전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술 먹고 그 다음 날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운전자 8명 가운데 1명은 전날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날 운전한다고 답했고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사람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1년 내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더 심각합니다. 전날 술을 마셔도 상관없이 운전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2%. 여전히 숙취 운전에 대한 안일한 의식 수준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자고 일어난 뒤에 숙취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엄연히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금 연휴를 앞두고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단속에 앞서 무엇보다 숙취 운전에 대한 운전자 인식 개선이 급선무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경찰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 현장 해산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오늘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금속노조의 철야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게 주어진 법률과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회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은 시민들에게 더 큰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불법 집회와 시위는 현장 해산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젯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야간 문화제를 강제 해산 조치했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신체를 찍은 영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현직 순경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최근 경찰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윤익은 경찰청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윤모 씨가 구속된 지 닷새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왜 성착취물 요구하셨어요? 성착취물 요구하고 구매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지난해 7월쯤부터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윤 씨. 지난해 말부터는 공유 차량을 빌린 뒤 거주지 인근 공영 주차장으로 미성년자 5명을 불러내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에게는 신체를 찍은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고
실제로 받아서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앞서 검찰에 넘겨진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경장까지 최근 경찰관 성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청장도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윤희근 청장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이 성비위를 저지르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 문화를 구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비위가 발생한 관서에는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신속히 직무에서 배제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채용과 교육 단계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입직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DC 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의혹을 받는 20대 남성 4명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4일 폭행과 협박 혐의로 입건된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4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 중 1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4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안으로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글을 남긴 채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3년 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과연 김군의 안타까운 선택을 막을 방법은 없었을지 사건 사고 소식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천안의 한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유서를 남기고 지금 숨을 거뒀는데 지난 11일이었더라고요. 어떻게 네. 된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서를 남기고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네. 그 사망하기 직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부모님이 학교에다가 얘가 학교 폭력 이제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 그게 열리지 않은 채 결국은 자살에 이르게 된 건데요. 네네.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부모님이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아마도 일기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일기장에다가 이제 본인이 얼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놨는데 그걸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 같고 예. 그에 앞서 이제 유서를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 유서에 뭐라고 썼느냐? 네. 내가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는 네.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오랫동안 학교 폭력을 당하다 보니 사실은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 도움이 제공이 안 된 걸로 보이고요.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주변에 이제 동료들로부터 학교 폭력이 심해져 가지고 아마도 이 친구가 당한 것은 신체적 폭행은 아니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왕따시키고 이제 뒷소문을 내고 애를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3년을 묵어 가지고 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된 도움이 이제 제공되지 않으니까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서에다가 신고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런 한탄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유족 측에서는 김군의 얼굴과 또 이 피해 내용들을 공개를 네. 했습니다. 상당히 네. 상세적으로 적혀 있었는데 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님께서 너무 한이 쌓이시니까 예.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집안에서 좀 이렇게 쉬쉬하면서 네. 조용하게 지나가려고 하는 게 추세인데 그런데 지금 사진을 공개를 하셨어요. 예.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게 된 경위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지금 고발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네. 지금 수첩과 유서에 이 아이를 괴롭힌 가해자들의 신상이 모두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 아버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은 사실은 학교에다가 이 학생도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좀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모든 아이들의 상담이 끝난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더니 연결이 잘 안 됐었고요. 그때도 아이의 이제 민원을 받아주지를 못했고, 네. 그리고는 이제 뭐 이 나중에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부모님이 이 아이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네. 학교에다가 드디어는 알렸는데도 지금 어떠한 대책도 없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학교를 고발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사진까지 다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네, 김군의 아버지 성함이 김복철 씨입니다. 아들의 이름, 신상을 다 공개했고 재발 방지 꼭 마련해야 된다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상현 군의 아버지가 흐느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특정 학생들 한 8명 정도가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왕따 시키고 게이라고 놀리고 욕하고, 집사람이 전화해서 학교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고 묵살하고. 자, 이 학교 측이 좀 미리 파악하고요. 그리고 대비하고 또 학폭위도 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학교 측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사건이 없었다. 이러한 이제 주장이고요. 뭐 지금 교장 선생님은 지금 전혀 이런 사건이 없었노라고, 그리고는 담임 선생님은 지금 부모님이 전화까지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그렇죠. 저 요청을 학폭위 요청을 받지 않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 이제 입장이 엇갈리는 지금 상황으로 보이고, 그래서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측의 입장을 다시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이신데요. 문제는 이게 흥미롭게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12조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학교에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신고가 들어왔을 시에 그걸 무시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예.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즉각적인 열어서 조치를 해야 된다. 즉각적인 조치를 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을 분리를 시키고 피해 학생 편에서 지금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 측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수사를 열어서 명확하게 책임을 규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피해자 유족 측과 학교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런데 지금 상현 군의 글들을 보면 이 상황을 좀 벗어나려는, 해결하려는 의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제때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스템이 작용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 친구는 하느라고 했어요. 상담도 하려고 시도했었고 상담 선생님에게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이미 일반적인 아이들 상담할 때 얘기를 했다가 그러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를 하자는 상담 선생님이 연결이 안 됐고. 그리고는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알게 돼서 부모님이 이번에는 학교 측에다가 아무래도 학교에다 얘기하라고 법률상 돼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올바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 학교폭력 피해를 학교에다가 신고하라고 해놓고 학교는 처리를 안 해주면 그럼 도대체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건가요? 거 학교 측에는 기록이 안 남습니까? 기록이 남아야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고가 되면 112 신고는 다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 측은 전혀 그런 부분을 저장을 해놓지 않으니까 파일이 존재치 않으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수사를 해보면 어머니가 학교에다가 전화하셨던 그 전화 기록은 틀림없이 5월 4일 날 전화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은 틀림없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5월 학교 8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5월 8일. 그러면 결국에는 학교는 지금 뭐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입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명확하게 저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이게 진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학교 측은 못 들었다고 하고 부모님은 전화했다고 하고 뭐 아이는 상담할 때 얘기했다고 하고 상담 교사는 상담을 딱히 따로 하지는 않았고. 그렇다면 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3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면 많은 그부들, 친구들, 학교 학생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이 심각한 것이 SNS들을 아이들이 하잖아요. 이 피해 학생만 빼놓고 나머지 애들이 전부 SNS에 들어있으면서 이 피해 학생의 뒷얘기, 소문,
악담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휴대폰을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왕따시킨 증거들, 포렌식 증거들 다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서 지금 이제 구두로 면담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좀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진상을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그 가해 학생 8명에 대해서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방관하면서 같이 따돌림을 했던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사에 이제 임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는 지금 자발적으로 이 피해 학생의 이제 사망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위를 모두 제출을 하라. 이렇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해보면은 진상이 밝혀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학교 안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였는데 앞서 왜 학교 폭력을 학교에 신고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신고를 어느 쪽으로 해야지 제도적으로 좀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외국이랑 다른 게 우리나라는 학교폭력 대책법에 보면은 모든 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책임을 다 학교가 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권한을 학교가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학교 내에서 어떤 뭐 해피 엔딩이 되면 좋은데 문제는 지금처럼 이런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에는 학교가 약간의 뭐 어떤 책임의 방기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번에도 담임 교사가 사실은 이제 이 학교 폭력의 신고를 좀 이렇게 묵인을 한 것 같은 이런 이제 의심들이 지금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학교 안에 학교 경찰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지금 교사나 학교장은 사실은 자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비위를 사실 까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이 지금 이런 학교 그 친구들 하고 있었던 일들을 그냥 학교 경찰한테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사실은 학교 경찰은 즉시 대응을 하니까 경찰은 사실 사건이 신고되면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빨리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학교 경찰 SPO가 있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 그런데 학교 담벼락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바깥에만 순찰을 도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뭐 긴급한 인터벤션이 사법적으로는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사실관계를 더 따져보고 수사가 진행돼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그 학교 측이나 뭐 담임 선생님이나 그 가해자로 지금 8명 지목되고 있는데 어떤 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지금 이제 그 8명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 뭐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징계 학교 폭력 가해자니까 징계 사안이라고 보이고 최근에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에 2년까지 기록을 남기게 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고3들이 많을 테니까 아마 틀림없이 2년까지 이제 징계 사안이 남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들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형법상에 이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충분치 않아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밝혀진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피해 학생이 호소한 내용 주 내용 자체가 이제 왕따 따돌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징계의 수위가 충분히 높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들고 다만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거 그런 부분은 아마 개선된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될 개연성이 높고요. 문제는 학교입니다. 학교와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그러면 담임 선생님의 보고를 교장 선생님은 받으셨는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교육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아마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은 틀림없이 처벌을 할 수 있는 요량이 있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한다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충격적이고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 사건 보고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 12살 초등학생에게 SNS로 접근을 했고요. 성착취를 하고 또 영상까지 찍어서 보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고 25명의 남성이었는데 지금 이 한 명을 대상으로 찍은 영상만 1,700개가 넘더라고요. 네, 뭐 저도 그 개수를 보고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N번방 사건이 일어났을 시점만 하더라도 그게 벌써 몇 년 전 사건인데 예. 중학생이 이제 피해자가 됐다는 게 굉장히 좀 그 센세이셔널한 예.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 피해자는 12살입니다. 12살이면 기껏 초등학교 한 5학년 내지 6학년.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가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트위터상에 아이의 신원이 노출이 되고 사진도 올라가고 이런 것을 따라서 이제 원래는 주범은 17세의 최모군이라는 자였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아이를 꼬드겨 내가지고 얘의 어떤 신체적인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SNS에다가 이제 게시를 하자. 그거를 보고 지금 10대에서 30대에 걸친 남성들 24명이 지금 이 아이 하나를 상대로 지금 성착취물을 만들어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또 이제 유인을 해가지고 지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24명, 25명 남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멀쩡한 사회인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뭐 그중에는 상당 부분 뭐 8명이 지금 구속이 될 만큼의 심각한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영상물만 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중에 일부는 또 이 아이를 대상으로 성폭행까지 저지른 자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이만저만 이제 이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2살 아이를 성폭행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뭐 합의된 성관계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어리면 16세 미만인 아이와 아무리 이제 아이가 저항을 하지 않더라도 성관계를 하면은 그건 무조건 강간이에요. 의제 강간이 성립합니다. 지금 이 범행이 2021년 11월부터 7개월 정도 이어졌는데 어떻게 덜미가 잡힌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머니에 의해서 인지가 된 거예요. 하도 이제 휴대폰으로 이상한 대화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이제 엄마에 의해 가지고 알게 된 건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이제 어른들이 이 아이에게 일종의 이제 그루밍이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서로 모르는 관계니까 뭔가 호감을 살 만한 너 참 이쁘다 사진도 한번 보내봐 이러면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뭐 그런 와중에 사랑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 해가면서 아이의 이제 호감을 유인을 한 다음에 사진 좀 보내줘봐 예쁜 사진 그리고는 영상도 찍어서 보내봐 이래 가지고는 점점점 이제 심각한 상황이 전개돼서 심지어 그 중에 일부 17세 이제 그 가해자는 주인님과 이제 노예로 상하관계에 나를 주인님으로 하고 놀이를 하자 역할극을 하자 이래가지고 A양은 노예고 그 지금 최군을 포함한 25명은 주인님들이 돼서 지금 이 아이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주종관계를 형성을 한 다음에 그야말로 뭐 계속 아이를 유인을 했던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강요를 했던 거죠. 근데 저 피의자들이요? 지금 저장장치를 압수수색했더니 A양 말고도 어린이 청소년 45명? 네, 그렇습니다. 성착취 영상이 또 발견돼서 6,000개가 넘는다면서요? 네, 6,000개가 넘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금 확인된 피해자가 지금 45명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뭐 얼마나 더 많은 가해자들이 지금 등장할지 모르겠어요. 수사하면 할수록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N번방 방지법 시행된 지가 몇 년 지났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온라인 성착취는 줄진 않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로 격리되면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 그 뭐 모바일을 사용할 기회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런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피해 연령이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12살 아이까지 지금 성착취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 범행, 우리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한데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자녀의 SNS, 휴대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낯선 사람이 상품권 그리고 또는 게임 아이템 등으로 환심을 사려 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부모님에게 또는 지인에게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발견하고 확인한 거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그 휴대폰 자꾸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는 뭐 아무래도 휴대폰 아이들이 잘 잘 안 내놓으려고 안 하니까. 예. 그런데 아이들에게도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그렇죠.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예. 모르는 사람들과 아무리 이제 대화를 나누어도 이게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고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문화상품권을 많이 보내서 애들을 유인한답니다. 뭐 초등학생들도 문화상품권으로 뭐 다양한 거 살 수 간식, 있으니까. 간식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이러니까 이제 게임도 하고 그런 이제 돈이잖아요, 그게. 네,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상품권으로 아이들을 유인한 다음에 호감을 느끼게 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뭐 여러 가지 성착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도 위험하다라는 거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울증 갤러리가 큰 문제였는데 네. 그래서 아이들 그 자살률도 높아졌잖아요. 이것도 네. 역시 온라인 성착취에 노출돼 있는 영향인 건가요? 그러니까 우울증 갤러리가 어떤 특정 포탈에서 갤러리 뭐 예컨대 우울증을 상담하고 싶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게 약물로만 치료가 안 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몰려들었는데 문제는 몰려든 아이들 중에 1차적으로 성착취 피해 미성년자들이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그 친구들은 고민을 하고 싶은데 부모한테 털어놓기는 아무래도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예. 온라인으로 이제 상담이 받고 싶어서 우울증 갤러리라는 데로 많이 이동을 하니까 문제는 피해자만 그쪽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가해자들이 지금 성착취남이 막 수십 명이잖아요. 예. 이 친구들이 아마도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이 우울증 갤러리로 따라 들어와서 다시 그 안에서 성착취 범죄를 마구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울증 죽고 싶다 이런 이제 게시글을 올리면은 그 밑에다가 이제 말려야 되는데 그거를 막 더 이제 촉진을 하고 그리고는 어차피 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면 나 한번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자살 영상까지 남게 된 경위가 바로 그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 영상을 남긴 그 친구도 어디선가 온라인 피해를 당하고 온 친구였고요. 예. 문제는 그 현장에 20대 남성이 입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인가 더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았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살을 하는 10대들의 숫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예. 더 큰 문제는 초등학생들도 지금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학교 폭력 관련해서 그리고 아동 성착취 관련해서 이수영 교수하고 짚어봤는데요.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보완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해산에 불응할 시 직접 해산할 수 있음을 건의드립니다. 그걸 바꾸고자 이렇게 우리 와 있는 겁니다. 잡아가십시오. 잡아가더라도.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의 노상 방류까지 벌어졌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라는 개정안을 계속 발의했으나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게 좀 자칫해서는 좀 그 헌법과 맞지 않는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이거를 불법이라고 아예 규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불법이 있는 거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불법이라고는 보시지 않는. 아니 수사가 착수되면 불법이죠. 예. 아니 그거를 국민의 힘이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어제는 노조를 타겟으로 한 집회 제한 발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노동단체와 노동자들의 투쟁 방식에 개선돼야 할 점이 일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은 타당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 일부 보수 언론이 합심해서 이들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만 우리 노동자분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탄할 것은 경찰의 질서 유지 기능이 망가졌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찬찬히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민노총의 이러한 특정 그 단체의 폭력에 너무 관대했어요. 시위대에게는 당근을 들고 경찰에게는 채찍을 듭니다. 바로 이것을 이 무너진 이 치안 경찰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100% 동의합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도 낮 더위는 여전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2도, 대구는 28.2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며 대기 불안정이 심해진 내륙 곳곳으로는 저녁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동안에도 내내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 낮에는 소나기가, 내일 밤부터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충청과 영남 내륙에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또한 내일 밤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과 대구는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로 수도권 지역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그 밖에 광주와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며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